오늘 M7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부터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을 가지고 실적 나쁘지 않았지만 그리고 호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엔비디아 매출의 88%를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시장에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평가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한 그날 시간의 거래 그리고 오늘장까지도 정규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내림세를 보인 엔비디아였는데요. 그렇게 긍정론과 부정론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그 실적 부분에서 불확실한 요소로 제기가 됐던 게 지적이 됐던 게 바로 이 중국 부문이었는데요. 사실 H20 관련해서 다시 미국 쪽에서 허가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번 2분기 매출은 당연히 반영이 안 됐고요. 아직까지 조금은 의문부호가 그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요 블랙웰 최신 칩이죠. 엔비디아의 최신 칩 관련해서 젠슨 왕이 외신 인터뷰에서 발언을 직접 했는데 이 미국 행정부랑 같이 엔비디아 이 최신 AI 칩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매 허가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의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미국의 기술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AI를 개발하는 것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이런 기술 요소의 모든 집합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AI 기술 산업 경쟁에 있어서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달러가 세계의 표준인 것처럼 미국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지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미국 기준 위에서 AI 기술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면서 미 행정부와 이 블랙웰 칩 수출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려 요소 중국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7월 분기 매출 중에 39%가 특정 고객사에 집중된 거, 즉 매출 의존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기 보고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고객 A라고 지칭한, 그러니까 고객사를 밝히진 않았어요. 고객 A라고 지칭한 곳이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를 하고 고객 B가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해서 통합 39%가 두 개 고객사에 치중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작년에는 요 A사가 14%, 그리고 B사가 11%니까 요거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 사업 부분의 치중도가 높은데 여기에 이제 절반가량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결국에 이제 빅테크의 설비 투자 계획이 엔비디아 실적에 직결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만약에 투자를 줄인다면 그들이 어떤 요소로 인해서 뭐 몇 분기라도 한 분기라도 뭔가 불확실한 요소가 불거진다면 그럼 엔비디아 실적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한 유동적인 요소가 아닐까를 우려하는 그런 시선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HSBC에서 새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올해까지 괜찮다. 그런데 그리고 내년까지도 괜찮은데 2026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이때부터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 지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엔비디아 주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민들이 요 클라우드 제공 업체뿐만 아니라 뭐 AI 시스템을 구매하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네오 클라우드, 그러니까 요게 AI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공급업체에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 요건 네오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오 클라우드, 그리고 AI 시스템 구매 기업 등등에 이렇게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여전히 높아서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엔비디아 쪽에서는 밝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매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버린 AI에 대한 그런 외국 뭐 기업사들, 기업들의 그러한 수요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올해는 요거 소버린 AI 부문에서 2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관련 매출이 그렇게 집계가 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가 평가도 짧게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댄 아이브스, 레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엔비디아 실적에 주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근미래라고 해야 되나? 더 가까운 미래에는, 더 가까운 시기에는 아마도 이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회사 수익 추정치가 중국까지 좀 반영이 된다. 중국 매출까지 반영이 된다면, 판매할 수 있다면 8에서 10%는 증가하지 않겠냐. 뭐 이런 분석을 같이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총이 4천억 달러 수준인데 5조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웰스 매니지먼트,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 조시 브라운 CEO, 이 사람도 엔비디아 중국 사업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것 그냥 단지 소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UBS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요 과제, 결국에 중국의 칩 판매하는 문제 등등, 밸류에이션 부담 등등 해결해야 되는 엔비디아의 숙제에 관련해서 오늘 좀 길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테슬라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는 오늘 FSD 내용이라 유럽 쪽 신차 판매 또 월간 기준으로 제가 한 번씩 집계를 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유럽에서 신차 판매 저조했다는 소식, 놀랍지는 않은 소식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수치가 좀 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 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7월에서 유럽 그 신차 판매된 거 보니까 한 8,800대 가량이 팔렸습니다. 작년 7월에는 14,700대, 그러니까 40% 넘게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의 공세가 심해지고 있죠. 가속화되고 있는데 비아디는요, 오히려 보실게요. 이게 한 달 동안, 같은 기간 동안 13,000대를 판매하면서 역전은 당연한 얘긴처럼 돼버렸고요. 그리고 비아디가 작년에는 4,100대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아디는 225%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점유율로 봐도 테슬라는 1.4%에서 0.8%로 떨어진 반면 비아디는 점유율이 오히려 0.4%에서 1.2% 오르면서 테슬라의 그것을 충분히 왔다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매 수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복합적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라든지, 그리고 테슬라는 신차를 내지 못하고 고정된 이런 판매 라인업,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아픈 부분은요, 오히려 전기차 시장이 유럽 시장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꺾였으면 모르는데, 오히려 유럽 전기차,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 시장이 커지고 전체 파이가 커지고 심지어 중국도 크게 치고 올라오는데 판매를 고전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더 뼈아픈 결과일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와중에 머스크가
우리는 FSD 너무 자신 있고 우리는 미래 기술로 승부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미국 소비자들이 외려 FSD 관련해서 인식이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그러한 설명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그 설문을 했는데 FSD 관련해서 설문을 했는데 이제 주제가 이거였어요. FSD가 테슬라의 구매 가능성을 높일까? 요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한 거 보니까 FSD가 테슬라 차량 구매 의향을 높인다가 14%, 그리고 오히려 낮춘다가 35%, 별 영향 없을 것이다가 51%. 그러니까 중립이랑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저렇게 80% 이상 대다수 비중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FSD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토파일럿 관련해서도 그 소송 걸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고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뭔가 운전자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넘기는. 그리고 FSD 관련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떠해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규제가 좀 부재하고 FSD 관련해서도 좀 불확실하고 믿을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신뢰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 전반의 안전 우려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소식 오늘 보도록 하겠고, 오늘 엔비디아 테슬라는 뉴욕 증시에서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픈 AI와 그 파트너십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어쨌든 이 AI 모델 관련해서는 좀 의존도를 좀 독립적으로, 그래도 도움을 아예 좀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던 부분을 낮추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진행 중인가 봐요. 지금 그래서 소비자용 코파일럿, 어시스턴트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자체 개발 AI 모델을 새롭게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나노바나나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로 구현한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여러분 써오셨어요? 그 LMR에나 거기 지금 사이트에 올려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갈비뼈가 잠깐 아파가지고. 네네. 이렇게 지금 어쨌든 그 LMR에나에 요 자체 AI 모델을 올려서 공개 테스트를 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픈 AI에 이제 투자액 저렇게 크게 14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고 지금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픈 AI도 당연히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전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코알브, 구글, 오라클 이렇게 좀 다변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윈도우, 빙 등 개선하는데 오픈AI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인 AI 모델을 통해서 더 진화하게 진보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 오늘 같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디지털세 얘기 갑자기 바로 해서 이거 뭐지? 물론 유럽 디지털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지금 비관세 정벽 붙고 있는 그거 저격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이제 비하인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된 배경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의 회동이 있었다 라는 소식이 지금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전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백악관을 또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디지털세 문제 있다 이러면서 우려를 제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SNS 통해서 디지털세 부과하는 국가들의 대규모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죠. 지금 이 디지털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유럽 중심으로 일부 국가가 도입을 했거나 도입을 좀 추진 중인 상황인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그 나라가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좀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하지 말라. 우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경쟁적인 환경 경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에 또 트루스 소셜에 미국 기업들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 그러면서 그 맞서는 방법이 관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 예, 뒷 배경에는 저커버그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블룸버그 통신의 그런 소식이 있어서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랑 저커버그랑 사이가 좀 안 좋았었는데 재선하고 나서 당선 다시 되고 나서 저커버그가 관계 개선에 굉장히 힘을 써왔죠. 네. 그래서 그 이후 다시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고 나서 저커버그가 뭐 이런 규제 등등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논의를 해온 것으로 좀 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좀 많은데 알파벳과 아마존까지 하면 여러분 소식 다 전달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검색 도구 관련해서 테스트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게 테스트의 주제가 AI의 모델의 약점은 무엇일까라는 대주제를 놓고 그 가운데 신뢰도를 이제 따져보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검색 도구로서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는 AI가 구글 AI 모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전을 했던 게 뭐 구글 AI 모드도 있고 뭐 챗GPT도 있고 뭐 클로드, 뭐 메타 AI, 그록 등등, 퍼플렉시티 등등 다 이렇게 대상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선두를 차지를 하게 된 것이고요. 30개 정도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AI 도구가 내놓는 답변 900건을 대상으로 이제 점수화를 했는데 무료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이 뭐 퀴즈나 뭐 전문 자료 검색, 최근 사건, 뭐 편견, 이미지 인식 이렇게 5가지 분야에 집중을 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구글 AI 모드가 100점 만점 가운데 60점 정도를 얻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챗GPT. 이거 챗GPT의 GPT-5 기반 챗GPT 이게 2위를 차지했고 퍼플렉시티가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머스크의 그룹은 8위에 그쳤고요. 메타 AI가 가장 하위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색왕다운 그런 면모를 좀 보였다라는 소식. 그런데 요거 이제 설문 한 대에서 AI 이제 약점을 좀 지적하기 위한 그런 주제도 같이 목적도 같이 있었던 설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 내놓은 거 보니까 일상 질문 중에 상당수에 대해서 여전히 AI가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AI 답변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뭐 출처 확인, 뭐 비판적 사고를 가지면서 AI를 보조적인 도구로 일단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평가도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세요? 저의 경우는 확실히 지난해 이맘때에 보다도 훨씬 사용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아직 내 일상에 이만큼 들어왔다 뭐 수치로 제가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확실히 많이 작년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짧게 볼게요. 이번 달부터 원래 이제 아마존이 배송 서비스 하는데 신선식품 그 배달 이제 좀 테스트로 했었는데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유료 회원 대상으로 1000여 개 도시로 이제 중순부터 이 신선식품 포함해서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려고 뭐 2017년 홀푸드 인수하고 아마존 프레시 뭐 이런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면서
물류 허브나 이런 소규모 매장을 통한 물류 허브 좀 갖추려는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게 성장 기회이기도 한데 영업 이익적으로 회사 수익적으로 좀 아직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공존한다는 소식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웰스파고에서는 이 식료품 품목이 뭐 3,000개 품목을 한다 이라고 했지만 실상 그 품목이 너무 제한적이다. 그리고 너무 낮은 마진 때문에 점유율 확대하는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시장조사기관 모펜네이션스에서도 재고 단위 SKU라고 하죠. 이 재고 단위가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